Till the next. Let's innovate.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장원익입니다. 먼저 아시아 스틸 포럼에서 철강 원료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트랜스에 감사드립니다. 철강 원료라고 하면 철광석, 원료탄, 그리고 철 스크랩 등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철광석 시장과 원료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철강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고, 철강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세계 경제 동향, 철강 산업 동향, 그리고 원료 시장 동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동향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감염자는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일 등 동부아시아 지역은 올해 초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여행과 무역이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장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으며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완화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긴급 재정 투입, 금리 인하 등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반면 중국은 2분기에 급격하게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의 급반등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그 원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기존에 예상했던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기존의 경제 전망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충격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소비의 감소와 생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가 그리고 우리 생활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정지된 듯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 전망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에 더해서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재구성돼야 되는데 그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정도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은 그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냐 또는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되며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진행 방향에 따라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대응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점은 올 겨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될지의 여부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 개발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국민들에게 배포되어 접종되는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신흥국이나 후진국은 순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겨울에 코로나가 대규모로 재확산된다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IMF가 제시한 경제 전망은 또다시 큰 폭의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MF는 얼마 전에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만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철강 생산 설비를 휴지하거나 감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업 인력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자동차 생산, 선박 건조, 건설 투자 등 철강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축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CRU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을 낮춘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억 톤이면 전체 조항 설비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공급 능력 과잉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 과잉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휴지하는 설비가 늘어나면서 공급 능력 과잉이 소폭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능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중국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설비들이 2022년, 2023년에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은 24억 톤에 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공급 능력 과잉은 5억 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강제 수요는 세계 강제 수요는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해 중국 강제 수요는 작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올해 강제 수요가 감소하는데 중국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5월 21일부터 양회를 개최하여 2020년 6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 특별부채 발행 등 GDP의 6.4%에 해당하는 6조 3,500억 위안의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18년 3.9%였으나 2019년 4.1%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는 5.8%로 높아졌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과 영국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1로 집계됐습니다. 7월 달에 52.8은 물론 당시 시장에서 예측했던 52.6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는 것이고 2011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강제 수요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강제 수요가 부진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세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조강 생산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2018년 대비 2019년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전년 대비 4.1% 감소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강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의 실적은 다릅니다. 국가별 조강 생산 실적을 보면 인도가 8월까지 전년 대비 18.8% 감소, 일본은 19% 감소, 한국은 8.6%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강 생산 국가들이 모두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조강 생산 때문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전체 조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국가들의 조강 생산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도 중국의 조강 생산 증가가 다른 감소분을 상쇄해버린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중국의 월별 조강 생산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3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PMI 지수가 50을 넘어선 시점이 5월부터인데요. 월별 조강 생산량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나라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조강 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책의 영향은 원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수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하나가 고로 가동률입니다. 조강 생산에는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조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로 가동률이 원료 수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중국 내 247개 제철소의 고로 가동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80%대를 유지하던 중국의 고로 가동률은 5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기 시작한 5월부터 월별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 강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강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조강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강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고로 가동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원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체 조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원료 수요 증가는 전체 원료 수요의 증가를 견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0불에서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준으로 톤당 124달러를 기록했고 한때 130달러를 상회하면서 원료탄 가격보다 비싼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말을 하면서 중국 정책의 영향은 원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광석 가격의 상승과 원료탄 가격의 약세 역시 중국 정부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따른 강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철광석 수요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탄 가격은 약세입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 석탄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 강화라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자국 석탄 산업의 보호입니다. 자국 석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석탄의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고, 그 결과 석탄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탄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원료탄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재화의 가격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두 재화의 가격이 지금과 같이 디커플링 되는 것은 공급 구조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 정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수요 요인이 있고 공급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수요 증가는 수요 요인이며, 발레의 테일링댐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공급 요인입니다. 2019년 초에 발생한 발레의 댐 붕괴로 즉각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취약한 다른 댐들에 대한 보완이 끝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내년 8월까지 보완을 마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으나 투자은행들은 그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완성기간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경에야 2018년 생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HP, 리오틴토, 발레, FMG 등 철광석 메이저사들이 공급 과점 구조인 상황에서 발레의 생산 차질을 다른 메이저사들이 상쇄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각 업체별로 생산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의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굳이 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최근 철광석 가격이 다른 원자재 가격이나 철강 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광석 가격은 원자재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여 왔으나 작년부터 가격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가격과의 움직임도 과거 대비 차이가 많음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강 가격 상승폭보다 철광석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철강사들의 마진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철광석 시장과 철강 시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 재화의 가격 움직임이 차이가 많다는 것은 철광석 가격이 철강 시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철강 가격이 철광석 시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더하여 밀접한 두 개의 시장이 서로 반영을 못하게 되면 시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4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와 철강 경기가 올해 대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정점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중국 주도의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 및 접종이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철강 수요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철광석 시장의 경우 중국의 고로 가동률이 한계에 접근해 있고 브라질에서의 생산 차질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철광석 선물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철광석 가격은 느린 속도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전망하기도 어렵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철강 시황과 원료 시황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호 윈윈과 상존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컨버스텍 대표이사 유인입니다. 제철소의 제강압연 프로세스에 있는 많은 설비 중에서 단일 설비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비는 압연 공장에서 빌레트 슬라브 반제품 소재를 가열하는 연속식 가열로입니다. 새가 물보다 싸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진 지금 가열로와 관련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완제품 1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을 톤당 80만 원 정도로 볼 때 연 약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서 5%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다 할 경우 연 약 400억 정도의 수익이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데 비용 중에서 가열로를 가동하는 데 드는 화석 연료비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연 약 180억 정도, CO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 약 90억 정도 든다고 한다면 거의 영업이익률의 절반 또는 4분의 1을 가열로 연료비로 쓰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가열로 지금까지 잘 몰랐네 이런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열로 관련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나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일 실비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아변공장 연속식 워킹빔 가열로의 열 사용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열로에 100의 연료를 투입할 경우 총 투입 열량의 약 55%만 실제 소재 가열을 위한 열 전달에 사용되고 나머지 45%는 폐열로 허비됩니다. 얼추 LNG 연료 기준 100억, COG 연료 기준 50억의 연료비가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가열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즉 폐열의 약 10% 정도는 소재를 이송하는 스키드 포스트 파이프 구조물의 냉각을 위해서 사용되는 냉각수가 뺏어가는 폐열이고 약 35%는 배기가스로 굴뚝을 통해 나가는 폐열입니다. 그런데 이 폐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제강업체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키드 포스트 순행 방식을 바꿔서 스팀 냉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파이프 냉각 효율을 3배 정도 높일 수 있는 한편 스팀을 생산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굴뚝으로 가는 폐열을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면 수익성을 높이든지 아예 폐열이 덜 발생하도록 연소 제어 시스템을 개선해서 열 전달 효율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서 보시는 굴뚝으로 나가는 폐열 35% 그리고 중하단에 보시는 스키드 포스트를 냉각하는 바람에 허비되는 폐열 8%에서 10%를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해서 기왕에 연료를 떼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생산하던 스팀을 대체한다면 생산된 스팀을 외부에 판매한다면 제강업계의 원가 경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굴뚝으로 가는 폐열이 덜 발생하도록 연소 제어 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스팀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만 톤 생산하는 공장에서 스키드 순행 방식을 바꿔 스팀을 생산하고 또 굴뚝으로 가는 폐열을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한다 할 때 보일러 연료로 COG를 사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의 경우 연 약 20억 정도, LNG 사용하는 전기료 공장의 경우 연 약 40억 정도의 스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톤당 3만 원 정도 외부 판매할 경우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출해한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스키드 포스트를 냉각하는 기존 방식을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로 전환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냉각 효율도 높일 수 있는 EC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온에서 약 35도에 달하는 냉각수를 수출해서 순환 공급해서 가열로 내 소재 이동 배관 구조물인 스키드 포스트를 냉각하고 있습니다. 이 순행 구조를 스팀 냉각 구조로 바꿀 경우 총 투입 수량의 약 10%를 스팀으로 생산할 수 있고 3배 높은 냉각 효율 덕분에 냉각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순행 파이프가 뺏어가던 열로 인해서 발생하던 스키드 막고도 줄이고 보일러 등급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덕분에 파이프 내 내부 부식이나 물때로 인한 파이프 구조물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팀 냉각 방식이 순행 냉각 방식 대비 약 3배 정도의 순행 효과가 있고 일단은 물리학적 원리는 물에 약 20바 정도의 압력을 가할 경우 근론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포화중기수 상태가 되어 열 흡수 능력이 3배 정도 높아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냉각수를 수출해서 공급하더라도 좋은 부식이나 물때로 인해서 파이프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보일러 등급물이 스키드 포스트 냉각 회로로 순환하게 되어서
파이프 내 내부 부식이나 물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파이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배기가스로 굴뚝을 통해 버려지던 폐를 잘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위 폐일 보일러 시스템과 유사한 구성으로 폐를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합니다. 다만 다양한 복열 설계를 통해서 보일러 파이프의 부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양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일로를 턴키로 공급하는 엔지니어링사로서 가일로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서 가일로 로압 제어 등 가일로 운전 상황과 연계해서 폐일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키드 포스트 스팀 생산 시 시스템과 배기가스 폐일 활용 스팀 생산을 동시에 또는 최종적으로 두 설비를 함께 설치하되 시간차를 두고 투자하는 식으로 스팀 생산 설비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묶고 구성하는 전략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처리 설비나 스팀 드럼 등 많은 설비를 공통 설비로 운영할 수 있어서 스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투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된 스팀은 공장 내 스팀 네트워크에 물려서 조업, 난방용으로 활용하거나 전기를 생산하거나 냉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연령 공장 한 곳에 가일로 세대의 ECS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간당 약 18톤, 연 약 14만 톤 정도의 스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스팀은 제철소 내에 부족한 스팀을 충당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령 공장 가일로 4대에 ECS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간당 약 28톤, 연 19만 톤 정도의 스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아변 공장 한 곳에도 ECS 시스템을 공급 중인데 시간당 약 10.5톤, 연 8만 3천 톤 정도의 스팀을 생산할 예정인데 현대는 생산된 스팀을 외부 판매에서 수익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 포스코 연령 공장 한 곳에서 나오는 폐를 활용해서 시간당 약 24톤, 연 18만 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연속이 세분화된 제어를 통해서 소재로 가는 열연달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최적열 계산 모델 적용 및 레벨2 최적화를 통해서 가일로 운전을 최적화하고 많은 다른 강용 소재가 투입돼도 조업 표준화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자체 비용을 투자해서 한 특수한 공장에서 소재 가일 품질을 개선해 주는 조건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투자 비용을 해소하도록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균열존에 진입할 때 10도 이내로 균일하던 소재 온도가 균열존을 지나서는 소재 온도 분포가 제멋대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소재 가일 불량률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 자금을 활용해서 4년간 개발한 소위 연속식 가일로 관련한 세계적인 최첨단 기술을 다 적용해서 1호를 개선했습니다. 국제 특허를 출원한 LNG 대비 저렴한 LPG와 LNG를 연료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산소와 공기 산화제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화염 하이브리드 버너를 적용해서 연료 및 산화제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가일로 온도 제어 단위를 존 단위에서 세분화해서 개별 버너가 각각 제어될 수 있도록 개조했고, 자체 개발한 열계산 모델 그리고 레벨2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강종의 소재 장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위 자율조용에 가깝게 조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업 표준화를 시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소재의 온도 분포가 10도 이내로 관리돼서 불량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약 11% 정도의 총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LNG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인 산소를 사용하면서도 무오염 산소 반응을 적용해서 약 5% 정도의 연료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버스텍은
다양한 연소계를 직접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연속식 가일로를 턴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일로들의 연소 제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부담금 저감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초소 내 여러 프로세스 설비 중에서 단일 설비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벤공장 연속식 가일로는 아벤기의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가일이 고르게 잘 되어야 아벤후의 소재 품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폐열이 많이 발생되는 장점을 연소 제어 방법 개선이나 폐열을 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러분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 아시아 스틸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구조물 기술 변화와 전망에 발표할 이경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현장에 적용된 강구조물의 기술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향후 강구조물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강구조보다 콘크리트 구조를 일반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하여 실제 피해가 적은 강구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좌측 아래 지진 피해 분석 그림을 보면 지진으로 붕괴된 구조물의 대다수가 조적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을 알 수 있고 강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강구조물의 장점은 기둥이 매우 적은 쾌적한 공간, 기둥이 없는 대공간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구조 기술사들의 익숙함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감소와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해 인력 의존의 현장 중심 건설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구조와 같은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및 설치의 시공 현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재해, 지진이나 홍수 같은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은 항상 가장 중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공 현장의 인력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강구조물 기술
일부를 소개하면서 해답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장 제작이 가능한 강구조물을 구조적으로 모듈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모듈러 건축물의 경우 인력 의존의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의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한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모듈러 건축물은 블록 형태의 유니트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 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 기구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시스템입니다. 또한 공장 제작 모듈화를 통해 시공 속도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모듈러 구조로 지어진 평창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비 3개월의 공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공장 제작 구조 모듈화의 다른 사례로 강판 전단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 고층 건물의 코어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이 일반적인데 이를 강판 전단벽으로 대체한 경우입니다. 강판 전단벽은 전단벽 두께를 크게 감소하여 실내 공간의 사용성을 증가한 매우 컴팩트한 구조 시스템이므로 이 얇은 강판을 통해서 구조물의 무게를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진 하중도 감소하고 기초까지 감소하는 아주 향상된 구조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장 제작 후 현장 설치를 통해 빠른 시공과 시공 현장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아래 사진은 강판 전단벽 모듈의 공장 제작, 현장 양중, 그리고 현장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강판 전단벽을 적용한 대표적인 건물로 LA 라이브 호텔 앤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약 900m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10mm 미만의 강판 전단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간 효용성을 크게 증대하였고 약 700만에서 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과 3에서 4개월가량의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강구조 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구조 시스템의 기술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튜블러 섹션인 강광기둥을 강구조물에 적용하면 H형광 기둥에 비해 기둥 단면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실내 사용 공간을 향상시키고 지진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강광 기둥과 볼을 접합함에 있어서 현장 용접이 많은데 이는 위험하기도 하고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볼트 접합부에 대한 요구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로 제가 강재와 콘크리트와 같은 서로 다른 이종 재료를 구조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합성 구조라고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강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활용한 합성 구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형상의 합성 기둥과 합성 보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고층, 대공간 건축물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조 합성화를 통해 보호 기둥 단면을 감소하고 이를 통해 공간 활용 및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물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도 합성 구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림처럼 아래층의 넓은 공간을 위해서 중간에 전이보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에서 30층 건축물에 이 철근 콘크리트 전이보로 적용할 경우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단면은 높이가 한 2.6m, 폭은 1.2m가 필요하고 그 안에 촘촘하게 수많은 철근을 배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합성 전이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폭을 0.4m, 40cm로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6m 높이 보일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를 공장 제작이 가능한 이 합성 구조로서 해결하고 실내 공간을 넓힌 사례입니다. 물론 항상 새로운 기술적 시도에는 이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합성 구조의 성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성능 강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흙막이 벽에 고강도 고성능 강재를 활용한 합성 기둥을 적용한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구조 성능, 경제성, 제작성을 향상시키고 더구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 철강사와 중소기업이 기술 협력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강 회사에서 우수한 강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모듈화 구조 및 합성 기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듈화, 합성화를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진 설계로 건축물에 특수 전단벽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벽체가 요구되는 경우나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같이 매우 중요한 구조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널리 적용되는데 이 좌측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철근이 빽빽하게 배치됩니다. 이런 철근 배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또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철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얇은 강판으로 대체하고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런 강판 콘크리트 구조가 개발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선 수행되어 왔고 현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과 공사기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 등 극한 하중에 대한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이 좌측 사진은 발사체를 이 강판 콘크리트 벽체에 충돌한 실험 장면으로 우측 위에는 강판 콘크리트 벽체의 충돌 결과와 아래측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충돌한 실험 장면입니다. 우측 위아래 사진은 각 벽체 후면의 파괴 정도를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력 발전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강판 콘크리트 구조 기술은 현재 일반 고층 건물의 코어 벽체에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코어 벽체에 적용한 매우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 사례로 미국 시애틀의 레이나 스퀘어 타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철근 콘크리트 코어 벽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주변의 강구조 골조 공사가 함께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듈화된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통해 코어와 주변 강구조 골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수개월 단축시켰고 코어 벽체 두께 감소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성도 증대한 사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매우 우수한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은 노동 집약적 공사 현장의 문화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효율성,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구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 제작, 구조 모듈화 기술, 고성능 강제 개발, 타 재료와의 구조적 합성 기술 등 개발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Sea Bestio.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ial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ial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ial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Se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화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 CSS. SEA CSS. 달구고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동국산업은 철의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동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철의 강인함과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앞으로도 철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전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